16.1%, 2022년 2회차 정보처리기사 최종 합격률입니다. 만만치 않은 난이도 속 현실적으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보처리기사 전문가 한미연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강사 한미연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 학습 방법과 그리고 각 과목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리고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고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차근차근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주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일단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고요. 필수 이론 문제 풀이까지 가셔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또 다시 기출문제 풀이에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부분은 다시 필수 이론 문제 풀이에 오셔서 이게 왜 틀렸는지, 오답이 있지 아닌지를 내용을 전반적으로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실 때는 물론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저 이론 찬찬히 들어보시고 그에 따른 문제 풀이를 보시고요. 필수 용어집을 틈틈이 보시면 정리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풀이를 보셔야 되고요. 왜 답인지 답이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험이 PBT에서 CBT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를 반드시 풀어보셔야지 시험 보실 때 긴장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필기 핵심 요약 노트를 보시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정리해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과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제1과목은 소프트웨어 설계예요.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 전체적인 흐름을 설계하는 과목이고요. 시스템 분석 설계, 소프트웨어 공학. 그럼 이러면 머리 아파 보이죠? 자, 하지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제1과목이 의외로 제일 쉬워요. 암기 과목이어서 비전공자도 점수를 얻기 좋은 과목이라 다른 과목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1과목에서 일단 고득점을 노려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이고요. 설계에서 만든, 그러니까 1과목 에서 만든 산출물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모든 내용을 다루는데요.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 부분만 빼면 암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도 많이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학습하시면 이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과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겁을 먹으시겠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이해와 SQL을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낯선 용어들이 가장 많이 기출문제에서 볼 수 있는 최다 빈출 용어들입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중에 정교화만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매우 쉬워서요. 비전공자분들도 공부하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과목이고요. 수업만 잘 들으시면 따로 크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좋은 과목입니다. 자,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 자,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과목 이름은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사실은 세 과목이 합쳐져 있어요.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 세 과목이 모든 언어가 다 기출문제에서 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필기는 어떻게든 과락만 넘기면 붙을 수 있지만 실기의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기까지 생각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급하셔서 필기는 그냥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됩니다. C 언어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포인터, 그리고 자바, 제기,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과목은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고요. 네트워크와 보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신기술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용어를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다른 용어로 영역을 확장해서 폭넓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좀 암기 과목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이것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과목입니다. 시험 유형이 바뀌었죠? CBT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T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로 필기도구 없이 문제를 보고 클릭으로 답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 은행 방식으로 수험자마다 무작위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사실 문제는 똑같고 문제 번호 순서만 바뀐 겁니다. 정답 제출 완료 시 즉시 응답 여부,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고요. CBT라는 것 자체가 낯설어서 필수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시기 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CBT에 온라인
단위로 응시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남은 시간을 알 수 있고요. 완품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래프로 한눈으로 내 실력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결과 확인으로 취약 파트를 체크해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를 한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틀린 문제는 계속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같은 문제를 틀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왜 이 오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단하게 딱 한 문제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정된 이후에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트랜잭션 자체도 너무 낯선 용어가 많으실 텐데,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티켓을 사서 티켓이 발권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한 그 단위가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원자성, 어토메서티, 일관성, 컨시스턴시, 독립성,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영속성, 듀레빌리티,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있고요. 이제 외우실 때는 ACID에서 외우시고 영어와 한글을 같이 하셔야지, 이걸 하나만 알고 계시면 예제에서 영어로 나오시면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트랜잭션을 설명드릴 때 티켓을 사고 티켓이 발권될 때까지의 그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제가 버스 티켓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자성, 어토메서티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지금 7번하고 8번 좌석을 제가 예매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7번하고 8번에 좌석이 유효하다는 걸 지금 1로 표시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7번 좌석을 샀습니다. 동생 것도 8번 좌석을 샀어요. 확실하게 가는 거다 하고 이제 커밋 버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상기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7번 좌석은 샀는데 8번 좌석은 안 된다거나 커밋을 확인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저는 7번과 8번을 둘 다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올입니다. 둘 다 티켓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마찬가지로 7번과 8번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취소를 했겠죠.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티켓 두 개가 다 nothing이 됐어요. 그래서 all or nothing의 개념이 바로 어토메서티, 원자성입니다. 자, 일관성은 뭐냐면 남자분은 돈이 잔고가 30원이 있고 여자분은 5만 원이 있네요. 그럼 이 트랜잭션의 실행 전에 두 사람의 잔고의 합은 5만 30원이 되겠죠.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계좌를 이체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자분의 계좌가 이제 4만 원이 됐고 남자분의 계좌가 10,030원이 됐죠. 트랜잭션이 시행한 이후에도 합은 마찬가지로 50,030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일관성, 컨시스턴시예요. 그 다음에 독립성을 볼까요? 기차예요. 무궁화호인데 이분이 6명 친구분하고 가려고 6개의 지금 티켓을 구매 중입니다. 근데 아직 돈은 지불을 안 했어요. 그래서 6명한테 확인 중이에요. 동시에 여자분이 와서 10개의 좌석을 지금 하려고 지금 예약을 동시에 수행 중에 있어요. 남자분이 먼저 시작하고 있었었죠. 아직 돈을 안 내고 있을 뿐이죠. 트랜잭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자분이 이 겹쳐진 4개의 좌석을 사게 되면 큰일 나겠죠. 남자분이 시작한 트랜잭션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됩니다. 독립되게. 이걸 바로 아이솔레이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다른 분은 절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게 우리가 거는 것을 락킹이라고 합니다. 자물쇠를 잠가버렸죠? 다른 사람이 이걸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특성은 영속성, 듀레빌리티입니다. 자, 이 여자분이 너무 돈이 많아서 우리가 읽을 수도 없는 돈을 지금 입금하려고 합니다. 자, 은행에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밋 버튼을 눌렀어요. 자, 확인이 됐죠? 자, 트랜잭션이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서버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입금하신 돈 저희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큰일 나겠죠? 내가 커밋한 것은 반드시 그 트랜잭션의 데이터가 영속성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성이 ACID 중에 마지막 영속성, 듀레빌리티였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병행 실행될 때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 수 없음은 바로 아까 보여드렸었죠? 기차표 예매하는 거,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독립성을 의미하는 아이솔레이션이 답이에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푸실 때도요, 문제와 답만 보시지 마시고 나머지도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변형되어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